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오늘은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날이죠. 그래서 챕터 9, 비즈니스 문서 작성. 우리가 9강 수업은 비즈니스 문서 작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도 한번 옆에다 참고로 두시면서 강의 내용 같이 이렇게 맞춰가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비즈니스 문서 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비즈니스 문서의 종류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체계, 구성 알아볼 것이고, 문서 작성의 원리, 그리고 보고서를 쓸 때 원페이지 보고서의 작성 요령이라든지, 이메일 작성 방법, 또 비즈니스 문서 작성의 실무에 관련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문서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제안서를 쓰거나 기획서를 쓰거나 보고서를 쓸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작성을 하고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잘 설득을 할 수 있겠는지 그런 점들을 바탕으로 오늘 수업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5가지 학습 내용을 갖고 문서 작성에 대해서 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교재 미리 보기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이 지금 제시가 돼 있으니까 이 상황을 한번 보고서의 형태를 갖춰서 한번 혼자서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로 하시고요. 비즈니스 문서의 정의, 그리고 역할을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비즈니스 문서라고 하는 것은 문자와 기호, 그리고 도표 등을 사용해서 사실과 정보, 그리고 의사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문서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하셔서 업무상 취급하는 모든 서류를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쓰는 이메일부터 시작을 해서 또 뭐 송장이라든지 인보이스라든지 계약서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의 보고서, 기획서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비즈니스 문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비즈니스 문서들은 실제로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4가지 아주 주요한 비즈니스 문서 역할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용을 알려주고 어떤 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문서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보와 의사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이런 역할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역할이 되겠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문서의 역할은 경영활동, 경영관리활동의 결과 또는 성과를 보존하고 증빙하는 역할을 해주는 기록의 문서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 어떤 사업에 관련된 결과를 보고자 할 때도 비즈니스 문서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교훈을 우리가 가지고 사업을 점점 발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보존, 증빙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명확히 해서 누구의 책임 하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지 어떤 업무적인 책임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역할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 문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서로 간에 제공할 수 있다. 서로 간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커멘트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피드백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 문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보의 공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증빙, 책임의 명확화, 그리고 피드백을 서로 공유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고서 잘 쓰는 사람들, 기획서 잘 쓴 사람들이 사실은 기업에서 또는 어떤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비즈니스 문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즈니스 문서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이 비즈니스 라이팅의 특징, 이걸 한번 우리가 같이 본다면, 비즈니스 문서는 문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용적인 문서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객관성 그리고 너무 길고 장황하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결함이 요구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잘 쓴 비즈니스 문서는요. 길고 장황하지 않습니다. 명확해야 되고요. 짧고 깔끔해야 된다. 명확하고 깔끔함 이것이 비즈니스 문서의 생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의사결정자들이 결정을 할 때 한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그만큼 간단하고 명확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라이팅을 문학적인 글쓰기와 비즈니스 글쓰기로 비교를 이렇게 해본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문학적인 글쓰기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반면에 비즈니스 글쓰기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좀 감성에 이렇게 치중할 수 있는 게 문학적인 글쓰기라면 비즈니스는 논리와 어떠한 체계를 갖고 쓰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문학적인 글쓰기는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독자들이 알아서 메시지를 재해석하거나 또는 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하나의 메시지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비즈니스 글쓰기는 명확한 결론과 메시지가 있어야만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문학적 글은 장문의 글도 상관없지만 비즈니스 글은 가독성이 좋은 그리고 이해가 빠른 단문이어야 한다라는 것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학적 글쓰기는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치중한다면 비즈니스 글쓰기는 뭔가 상대를 설득하려는 목적이 강하죠. 우리 상품에 대한 설득, 또 우리 상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사업에 대한 설득, 고객에 대한 설득, 이런 설득의 목적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쓰는 비즈니스 문서의 종류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종류 몇 가지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 명칭과 어떤 내용인지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한서 또는 품위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죠. 자, 요거는 결재권자의 허락이나 승인을 구하기 위해서 기록해서 어떠한 과정, 내용, 기대효과 등을 기록해서 결제를 올릴 때 그래서 승인을 해달라라는 목적을 갖고 작성해서 올리는 것. 이게 바로 기한서 내지 품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기한을 올릴 때 또는 어떤 출장에 대한 품위를 올릴 때 이럴 때 우리가 기한서 내지는 품위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셔서 처음 이 기한서나 품위서를 쓰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윗사람의 허가를 얻기 위한 그런 문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협조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서 간의 업무상의 어떤 협조를 요청할 때 상호 협조문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시행문이라는 것은 결제를 이미 득한 안건에 대해서 실행을 공지하는 또는 뭐 명령하는 공문, 공지하는 대내외적인 공문을 우리가 시행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공기업 내지는 이제 공무원 쪽에서는 이제 이런 문서들을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사실은 그 문서라고 하면 비즈니스 문서 중에 기획서 내지는 보고서 가장 많이 쓰는 문서이죠. 그래서 특정 프로젝트나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설득할 목적으로 쓰는 문서. 이 문서를 우리가 기획서 내지는 보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보고서는 이미 발생한 업무,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는 서류를 보고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획서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영에 대한 계획, 시장 개척, 신상품 개발을 위한 어떤 기획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획서라는 문서를 통해서 윗사람한테 이제 보고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이러한 목적을 갖고 쓰는 것이죠. 보통 어떤 신상품에 대한 기획서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기획서 또는 뭐 이벤트를 위한 기획서 이런 그 기획서들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획서 또는 보고서를 쓸 때 기본적인 어떤 구성 요소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도입부, 또 개요부, 주요부, 보조부 이렇게 우리가 이제 4단계의 체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입부는 문제의 성격 또는 개략적인 내용을 인식시키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도입부에는 이제 제목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기획서, 어떤 제안서, 제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는 이제 목적까지 정확하게 넣어주면 좋겠죠. 개요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문서의 틀을 형성하는 것을 이제 개요부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기획의 목적이나 배경 또는 기획 범위 정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기대 효과. 어떤 보고서나 기획서에 따라 기대 효과를 넣어주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러한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개요부에 이제 목적과 배경, 기대 효과 정도 넣으시면 되겠고요. 주요부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요약, 전체적인 동향이나 기획의 핵심 내용 위주로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주로 현황 분석이라든지 상세 내용, 종합적인 분석, 그 다음에 실행 계획, 그래서 기획 내용과 실행 계획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요부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부는 뭐냐면 어떤 이제 1안에 대한 2안, 3안의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되고요. 1안과의 장단점을 비교한다든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조사 도구나 어떤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도입부는 어떠한 그 주제, 어떠한 제목을 갖고 내가 이 기획서를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초점을 맞추면 되겠고요. 개요부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백그라운드, 배경에 대한 설명, 기대하는 효과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겠고요. 주요부는 실제로 전체적인 보고서의 요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실행 계획 정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부는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걸 다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기획서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특정 부분이나 특정 항목을 여기서 선택적으로 활용해서 기획서나 보고서를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선발해서 선택해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하는 원리를 몇 가지로 알아볼 건데요. 비즈니스 문서는요, 나를 위한 문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해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나의 상대방, 그 상대방이 주로 이제 고객이 되는 경우가 많죠. 또는 나의 상대방이 나의 상사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상대방 중심의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서나 보고서에서 최종 결제를 하려면 어떠한 내용이 명확해야 하는지 결제권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결제권자가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상대방 중심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 기획서의 어떤 실행을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도 예상해 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니즈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제안 요청서라고 하는 Request for Proposal이라는 이제 문서가 있는데요. RFP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RFP가 Request for Proposal, 제안에 대한 요구사항들, 요청서를 고객으로부터 받게 되거든요. 그거를 잘 분석을 해서 고객이 이런 것을 원하는구나. 니즈 파악을 먼저 하신 다음에 고객한테 제안서든 기획서든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 맞겠죠. 고객의 니즈와는 상관없이 나의 관점에서 쓴다면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는 비즈니스 문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회피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비즈니스 문서는 일단 고객 중심 내지는 상대방 중심이어야 한다. 자, 첫 번째 원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RFP라는 걸 앞에서도 언급을 했죠. Request for Proposal 이라고 해서 이거를 보고서
실제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뭐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 그래서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또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기간 및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또 제출 기한이라든지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RFP를 통해서 파악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신제품에 대한 뭐 기획서를 낼 때에도 상대방의 어떤 니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작성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RFP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하셔야 되겠죠. 그것이 클라이언트든 또는 상사이든 간에 나의 상대방이 뭐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경청하고요. 경청하는 거에서 조금 더 확장된다면 메모하고 기록하고, 만약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는 것. 이 3단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RFP, 고객의 요청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 문서 작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요. 비즈니스 문서에는 결론과 근거, 거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의 어떤 내용이 전후 관계 어떤 논리의 비약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명확한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던 so what,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이 아주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고요. why so, 왜 그런 건데 라는 그 결론에 대한 근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확실하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논리적인 타당성,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기획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명확한 결론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 결론에는 주장과 제안과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뭐 통계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유명 인사의 어떤 그 평가를 인용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근거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과 근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기법으로 우리 교과서의 표에 9-3에는 이렇게 5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보통 보고서나 또는 기획서에 쓰는 그런 방법들은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죠. 실제 있었던 케이스를 제시한다라든지, 또는 비교나 대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준다라든지, 세 번째는 인과관계, 원인하고 결과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 분석하고 규명하는 이러한 방법도 가능하겠고요. 자료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범주화의 기법, 범주화의 기법도 또 하나의 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기법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또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도 작성할 수 있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이제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사례와 비교와 대조, 인과관계, 범주화, 그리고 솔루션에 대한 제공, 방안과 대안에 대한 제공,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할 때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비즈니스 문서는 어때야 된다? 체계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서없이 막 그냥 나열하고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체계가 있어야 된다.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부 내용을요. 중복과 누락됨이 없이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의 장에서 논리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요. 기억나시나요? MECE 기법이라고 우리가 요거를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때 중요한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라는 것의 약자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exclusive, 중복이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exhaustive, 뭔가 빠짐이 없이 누락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의 프레임을
MEC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복과 누락이 없는 이러한 구조, 프레임을 적용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분류할 때 이 기법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마켓에 대한 분류를 할 때도 전체적으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누락도 없어야 된다는 점. 이 점 굉장히 중요한 문서 작성의 원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요. 비즈니스 문서 작성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어떤 기획안 같은 것을 작성할 때도 기존의 방식이나 내용과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획자는 기획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내용의 차별성, 경쟁 우위의 관점에서 자료를 평가해서 중요한 사항을 우선순위대로 좀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 잘된 기획서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획 내용을 배열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뒤죽박죽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좀 가려서 차별성 있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의 내용은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배열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이 뭔가 솔루션을 제공할 때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열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네 번째였고요. 다섯 번째 비즈니스 문서 작성 원리는 이미지를 잘 활용할 것, 이미지 효과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활용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너무 텍스트로만 그 설명이 된 것보다는 도형이나 이미지로 된 정보, 이 정보가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획서나 보고서 작성할 때는 어떤 도형, 차트,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림 이러한 이미지 자료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프레젠테이션 여러분들이 하실 때도 PPT 자료에 이러한 차트나 그래프나 어떤 도형 이런 것들 많이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그만큼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그 이미지를 활용할 때 수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죠. 표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개별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교할 때, 그리고 막대 그래프라든지 꺾은 선 이런 그래프를 활용할 때, 이때는 이제 어떤 추세라든지 시간에 따른 변수를 분석할 때, 그때는 이제 막대 그래프 또는 이런 꺾은 선 그래프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 그래프를 이용할 때 이때는 이제 요소별의 빈도나 분포나 퍼센티지를 비교할 때 이때는 원 그래프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두 요인 간의 어떠한 요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요소들의 분포나 크기나 위치 등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자 할 때는 매트릭스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요인을 X축, Y축에다 놓고 그것을 분석할 때 그때 이제 우리 매트리스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데이터 그림이나 인포그래픽을 이용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자료들이나 시간대별 변동사항 또는 빅데이터에 대한 자료를 시각화할 때는 인포그래픽을 요즘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지도를 통해서도 지역별 어떤 비교 분석을 할 때 지도를 통한 이제 정보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쓸 수 있겠고요. 이런 플로우 차트 같은 경우 또는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의 프로세스, 진행 단계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플로우 차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도 우리 이미지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어떤 실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나 역동적인 어떤 관계 분석을 할 때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 이것도 우리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활용 또는 수치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름대로 한번 그 교과서 토익 9.1에 있는 여러 가지의 경영 정보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프나 차트 도형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정답이 없어요. 본인이 활용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결정해서 원 그래프로 갈 것인지 플로우 차트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당사의 D램 매출 이익률이 8분기 연속 상승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그래프를 활용하셔도 되겠죠. R&D 투자액하고 반도체 메모리 수익률이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그 X축, Y축에 각각의 변수를 적용을 해서 나타내는 것도 좋겠죠. 거의 이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죠. 또는 뭐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각화할 때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읽는 사람들한테 또는 이제 관중들한테 어디언스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겠는지를 의사결정해서 가장 선호하는 기법으로 활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뭐 지금 보면 여러 가지의 숫자들을 이제 활용하는 기법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조사 자료 같은 것도 우리가 시각화할 때는 이렇게 판촉을 받은 경험이 있다 없다를 먼저 물어보고 없다가 69%, 있다가 31%라고 했으면 이 있다에 대답한 사람들을 또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전단지를 통해서 판촉을 받았다 42%, 전화 22% 이런 식으로 또 원그래프를 부분적으로 활용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정확하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비즈니스 문서 작성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그리고 꼭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기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체크 포인트들을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자, 기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또는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내가 무엇을 이 문서를 통해서 하려는지를 명확하게 해라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다면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 핵심 사항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획서나 보고서의 주제가 되겠죠? 네. 상품에 대한 제안인지 아니면 우리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의 경쟁력에 대한 전달이 되는지 핵심 사항을 정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내가 풀어내는 내용들이 타당한지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자료나 정보에 있어서 틀린 곳은 없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전체적인 플로우,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아까 중복이나 누락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빠진 부분은 없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쓸데없이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포함 이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될 기획서 작성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기획서 작성할 때 이제는요, 누군가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기획서인 경우에는 길고 장황하게 쓰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에서도 기획서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요,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정보가 간단한 프레임으로 작성이 된 것을 선호하죠. 그래서 원페이지 보고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보와 사항들을 얼마나 잘 가독성 좋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 이게 잘된 기획서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해도 기초적인 자료들을 몇 번이나 읽고 초안을 한번 작성을 해보는 단계를 거쳐서요. 테마별로 초안 내용을 다시 한번 구성을 하면서 내용을 축약하고 요약하면서 1차 보고서를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의 목적, 내용, 결론이나 건의사항 등이 조금 더 포함된 2차 보고서를 작성을 해보고 그것을 또 내용을 가다듬고 추려서 원페이지 보고서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페이지 보고서나 기획서를 잘 작성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성과를 많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길고 장황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꼭 들어가 있어야 될 정보만을 가지고 굉장히 짜임새 있는 그러한 구성 요소를 살려서 보고서나 기획서를 작성하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 문서 작성의 스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에 토익 9.2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면 앞에 우리 8장에서 토익 8-4에 해당되는 경영 3사의 경영 전략을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그것을 장황하게 설명해 놓은 그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원페이지 보고서로 작성한다면 어떻게 작성할 수 있겠는지 나름대로 한번 프레임을 짜가지고 보고서 작성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작성을 해보는 것이 향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클래스, 이번 수업의 맨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개별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 개별 과제도 역시 한 페이지짜리 기획서, 요거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는 게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개별 과제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자, 끝까지 졸지 말고 잘 수업을 경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길 바래요. 자, 요번에는 이메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메일. 자, 우리는 오늘 친구들끼리 쓰는 이메일이 아니라 업무상, 비즈니스적으로 작성을 하는 이메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어쨌든 이 비즈니스 이메일은요, 메시지의 요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메일에도 구성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도입부, 자, 도입부가 바로 이제 제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목을 보면 그 이메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목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되겠죠. 도입부에 해당되는 게 이제 수신인의 이름이나 호칭, 간단한 자기소개 정도, 또는 이제 메일을 쓰는 목적,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도입부에 해당이 되고요. 본문은 정말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데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 내용부터 먼저 전달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바로 본문 작성의 요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단락 바로 전에 행동을 요구하는 본문 끝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언제까지 회신을 요청드린다, 또는 필요한 상대방한테 필요한 조치라든지 피드백이나 결정사항들,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맺은 말에서 간단한 마무리 인사, 그 다음에 발신자의 이름, 서명, 이 서명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메일을 쓴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이름과 서명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속한 그 기관 내지는 기업의 이름, 명칭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직급이 있어야 되겠고 연락처, 이메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서명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서명 없이 이메일 쓰는 사람은요, 사실은 굉장히 결례인 거죠. 내가 어디 소속이고 어떠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메일 쓴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불쾌하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자, 이메일을 관리하는 방법, 공식 용어를 써라. 그러니까 너무 캐주얼한 용어를 쓰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용어, 정중한 용어 위주로. 그리고 웬만하면 이모티콘이라든지 너무 캐주얼한 그런 단어나 어휘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참조라든지 답장, 뭐 전달 기능 이런 기능들 이메일에서 상황에 맞춰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제대로 첨부 파일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서명, 시그너처 기능을 반드시 활용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함과 회사명과 직급, 연락처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꼭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보내기 전에 내용 확인, 미리 보기 기능을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보라 라는 것이고요. 수신 여부, 수신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수신 여부에 대한 기능들도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정말 잘 받아봤는지, 언제 받아봤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메일함을 규칙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도 여러분들 이메일을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요, 이메일에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샘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서명을 활용한다든지 당연히 사용함으로 하시고 쓰시는 게 좋겠죠. 만약 서명을 내가 저장한 서명이 이렇다면
여기 보면 비전경영연구소라는 조직명, 기업명이 있죠. 사람의 이름과 그 다음에 뭐 직급이나 직업, 그 다음에 연락처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뭐 그 주소까지도 넣으면 좋겠고, 주소는 사실은 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잊지 말고 서명으로 활용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게 좋겠죠. 자, 이메일 작성 사례 보면 앞에서 설명한 구성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도입부에 제목 잘 썼죠? 이러이러한 것을 제출을 한다. 과제와 2차 과제에 대한 정확한 핵심 어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도입부에는 그 상대방의 이름, 직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인사, 자기소개 이런 것들이 도입부에 들어가 있고, 본문 보시면 이메일을 오늘 쓰는 목적, 그리고 사실과 정보의 제공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게 본문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회신을 언제까지 부탁드린다라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메시지, 그리고 회신 기일이나 이런 것들을 명기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얘기가 세 번째 단락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 맺은말이죠. 네, 맺은말은 이제 클로징 멘트를 쓰시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이러한 마지막 그 단락, 맺은말 단락이 되겠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다면 첨부 파일 문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첨부를 해 주셔야 되겠고, 문서의 제목, 작성자, 생산 일자 이렇게 써주시는 게 가장 첨부 파일의 그 명칭을 여러분들이 정하실 때도 효과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의 제목과 문서 제목, 그 다음에 작성한 사람 이름, 그 다음에 2019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작성한 날짜까지도 첨부 파일에다가 기입을 하면 상대방이 받아봤을 때 다운로드를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한 그런 첨부 파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잘 작성된 사례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포맷에 맞춰서 앞으로 이메일 쓰실 때 교수님들한테 쓸 때, 또 미래의 어떤 그 고용주들한테 여러분들이 소개 글을 쓸 때, 또 뭔가 제안하는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이 구성 요소를 잘 활용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영문으로 이메일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로 background information, request, 요구사항이 뭔지, 그 다음에 motivation, 그 다음에 action, 이러한 액션을 이제 뭐 요구한다. 또는 액션에 대해서 뭐 감사드린다. 이제 여러 가지 요 구성 요소를 잘 기억을 하셔서 이메일, 영문 이메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영문 이메일 쓰실 때는요, 사실 여기에는 강조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첫 번째 단락은 이메일을 작성한 목적이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So I'm writing to this email to inform you, blah blah 이렇게 해서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작성한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다른 이메일, 영문 이메일이 하나 있어요. Thank you for your interest. 그쵸?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청하신 대로 제가 어떤 자료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내용이 되고, 맺은말 보시면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further questions, 질문이나 또 그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이렇게 돼 있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사라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이러한 이제 문구까지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의 메시지는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겠죠. 영문이든 국문이든 상관없이 마지막 맺은말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정리된 멘트, 좀 형식적인 멘트라도 이런 부분은 꼭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비즈니스 문서 작성을 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점들을 우리가 H4 케이스가 이제 교재에 보면 나와 있어요. H4에 있어서 비즈니스 글쓰기 현황을 파악한 자료인데요. 그 이제 현황 파악한 거를 한번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문서의 목적, 결론을 명확히 하는 것, 의견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리고 간단 명료하고 쉽게 기술하는 키스의 글쓰기, keep it simple and short라는 그 개념이죠. 명확하고 간단하게 쓰는 게 이게 어렵다. 그리고 근거 자료 또는 관련 내용의 보관과 논리적인 분석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렵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도표를 보시면 되겠어요. 문서 작성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왜 어렵냐면 소통 부족으로 인한 RFP 파악하는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Request for Proposal이죠. 그래서 고객의 어떤 요구들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좀 어렵다. 그리고 급박한 이슈 중심의 업무 추진에 따른 준비가 부족해서 문서 작성이 어렵다.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문서 작성도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리고 시간 부족, 업무가 너무 많고 시간이 부족해서 문서 작성이 어렵다. 논리적인 분석 능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이제 중간 보고가 미흡하거나 보고서 납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 또는 이제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 MS 오피스 활용 능력이 좀 부족해서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이렇게 이제 6가지의 원인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는 어떤 것들이 약점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에 대한 요구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잊지 마시고요. 자, 보고서의 구성 요소는 뭐 앞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죠. 지금 현재 현황이나 현상,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점 파악하고 조치나 대책, 그리고 확인사항과 발견 경위 이런 것들이 보고서의 구성 요소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명확하게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자, 뭐 앞에서도 부연 설명을 많이 하긴 했어요.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제목이기 때문에 제목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그리고 결론을 미리 초반부에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일수록 먼저 결론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으로 가는 게 좋고요.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추론은 금지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사실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개에 있어서 내용으로 분류해서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서브타이틀, 부제를 명기하는 것이 명확한 내용 작성을 위해 중요한 지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고서 같은 거 쓰다 보면은 이제 분류 체계들을 나름대로 좀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표현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의사항, 요구사항들 기재하는 거, 실행에 있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생산일자,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료가 제시가 된다면 그 자료의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는 것이 명확한 내용 작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진짜 이 비즈니스 문서를 잘 쓰기 위한 실무적인 어떤 지침이 되는데요. 이건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비즈니스 문서 잘 쓰기 위해서는 KISS의 법칙, KISS 법칙이죠. Keep it short and simple. 짧고 간단하게 문장을 유지해라 라는 것이죠. 키스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고 간단하게 쓰는 것, 길고 장황한 게 좋은 것이 아니다. 어썸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One sentence, one message. 메시지. 자, 메시지 하나에, 그 문장 하나에 한 메시지를 포함하라는 것이죠. 문장 하나에 너무 많은 요구나 너무 많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굉장히 그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장 하나당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라 라는 것. 문장 표현할 때는요, 과거보다는 현재형이 좋고요. 부정형보다는 긍정형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것이고요. 문서를 쓰다 보면은 중요한 핵심 정보는 글자 색이라든지 글자 크기, 뭐 밑줄, 굵기 이런 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좋다. 특히 보고서나 기획서에서 이러한 강조를 해야 될 부분들을 잘 살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료 정보는 이렇게 이미지하는 거. 아까 우리 많이 얘기했죠? 차트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것. 마지막에 교정 잘 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마음가짐 자체는 고객이나 상사에 대해서 이렇게 예의 바른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표현을 한다면 그 마음가짐이 상대방한테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 실무적인 지침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용에 있어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들은 뭐가 있는지, 아까도 계속 나오지만 상사나 고객사의 RFP, 요청사항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죠. 논리 구조를 잘 따져서 내용의 전문성에 향상을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핵심 내용 위주로 문서를 작성해라. 중요한 거 먼저 작성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히 어떤 데이터나 통계 자료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 관련 자료를 수집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료와의 어떤 자료 공유, 향후 대책과 세부 실행 계획이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작성자의 의견, 상사한테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마지막 보고서나 또는 기획서의 마지막에 제시하는 것도 내용의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현을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사내 또는 사회에 좋은 보고서 또는 잘 작성이 안 된 bad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고 사례 분석을 하라는 거죠.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시키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표현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고요. 잘된 보고서, 잘된 기획서는 많이 읽고 우리가 모방할 수 있어야 된다. 상사가 선호한 스타일이 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객사가 선호한 스타일, 문장 체례든지 글자체 뭐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표준화된 어떤 용어, 전문 용어 이런 것들 정리해서 보고서나 기획서에 활용하면 좋겠고요. 간단 명료한 글쓰기, 키스의 법칙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고 한 메시지, 그러니까 한 문장당 한 메시지를 쓰는 습관 이것도 중요한 표현력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요약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디테일한 자료는 첨부 자료로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문서 작성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 자, 최종 문서 작성 전에 상사나 멘토 또는 동료랑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문서 작성의 기틀을 다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서 작성의 납기를 준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적어도 며칠 전에는 최종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컨펌의 어떤 과정도 거쳐야 되겠고요. 혹시 문서가 반려된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분석하고 기록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제 전후의 문서를 비교해서 약점, 강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문서 작성의 체크리스트를 꼭 활용해라. 앞에도 체크리스트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문서 작성과 관련된 글쓰기 관련된 책자를 학습한다. 자, 글을 잘 쓰기 위한 여러 가지 도서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학습 도구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료 내용을 전체 내용을 2분의 1로도 줄여보고 4분의 1로도 줄여보고 한두 줄로도 요약을 해보는 연습 이런 연습들도 여러분들 평소에 문서 작성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책을 읽고 일기나 독후감을 쓰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고력이나 표현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한번 연습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신문 사설들을 꾸준히 한번 읽어보시고 긴 사설일수록 그 내용을 4분의 1, 3분의 1로 한번 축약해 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몇 문장으로 다시 요약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스킬들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설들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시고 그 사설의 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짧게 축약해보는 연습 이것도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교과서에 있는 이메일 작성 사례를 한번 보시고요. 별로 이렇게 잘 작성되지는 않았어요.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도입부, 뭐 본문, 그 다음에 뭐 요청사항, 맺은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메일이어서 이런 이메일들은 굉장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한번 개선 포인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보세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실 때 그냥 이사랑 드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명을 활용을 하는 게 좋겠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작성자의 그 소속 기관과 그 다음에 직급이나 또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역할, 그 다음에 연락처 이런 것들을 서명을 활용해서 쓰시는 게 좋겠어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서명이 굉장히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어디인가에 소속돼 있다면 반드시 서명을 꼭 활용해라 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취업을 하셨을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그런 이메일의 작성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뭐 좀 많았다면 많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필요로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팁들이니까요. 앞에서 우리가 기획서나 보고서 쓰는 작성 요령들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훑어보시고 개별 과제 나갑니다. 자, 개별 과제. 기획서 샘플을 하나 제시를 했어요. 여기는 이제 신간 도서를 기획하는 기획서인데요. 한 페이지짜리의 기획서죠. 네, 이 기획서의 제목, 도서 제목이 나와 있고, 이 출판업계 이 개요, 현재 상태, 현재 상황이 나와 있죠. 현재 어린이들을 위한 경제서적이 드문 상황이다라는 현재 현황이 나와 있고요. 이 기획서의 목표는 어린이 경제교육 학습 도서로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목표도 나와 있고, 이 신간도서의 구성을 이렇게 가져가겠다라는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기간 한 5개월 정도로 두면서 이 신간도서를 기획하면서 기대 효과는 이런 것들이다. 아동 경제 실용 부분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자,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를 딱 읽어봤을 때 의사결정자들이 보고 나서 이 도서는 기획해도 괜찮겠다. 지금 시장의 상황이 이러니까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이런 구성으로 이런 기대 효과를 갖고 한번 마련을 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 페이지짜리 기획서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리고 짜임새나 구성이 체계적인 이러한 간단 명료한 기획서를 누구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샘플을 한번 그냥 참고로 제가 올려준 거니까요. 참고로 해서 기획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나만의 기획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한 페이지짜리 기획서. 뭐 빈 프레임은 뭐 이렇게 제공을 해 줄게요. 뭐 프레임의 이런 구성 요소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순서 바꿔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필요한 거 더 집어넣어도 되고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거 빼도 상관없습니다. 나만의 상품 기획서, 뭐 뭔가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기획서, 축제 기획서, 서비스 기획서, 어떤 기획서든 내용은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하나 딱 정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뭐 기획부서,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 페이지짜리 기획서를 작성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나 상관없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기획서 하나를 작성을 해보는데 한 페이지짜리로 이런 구성 요소를 갖추어 가지고요. 작성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오후 6시, 11월 8일 오후 6시까지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제출을 하면은요, 출석 점수하고 개별 과제 점수가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네. 이메일이요. 이거 잘못됐네. 이메일이 여기로 하지 말고요. 평소에 우리가 했던 이메일 있죠? thegbe 네이버닷컴으로 해주세요. 자, 이 이메일 말고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보내는 이메일이 있죠? 다시 한번 thegbe 네이버닷컴 거기로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기한은 11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MS 워드 파일로, 한글 파일 말고 MS 워드 파일로 작성하고요. 폰트는 맑은 고딕 10에서 11포인트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한 페이지를 넘으면 안 돼요. one page proposal, 그러니까 한 페이지짜리 기획서를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10도 괜찮고 11도 괜찮으니까 맑은 고딕 10에서 11포인트로 한 페이지짜리 기획서 작성을 해서 데드라인까지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구성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빼고 넣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샘플하고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나름대로 나만의 아이디어를 갖고 기획서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까지 해서 작성해서 주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은 이 이메일이 아니라 thegbe@naver.com 여기로 보내주면 되겠어요. 자, 오늘 문서 작성, 비즈니스 문서 작성에 대한 기본 원리 또 잘 쓰기 위한 방법들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 기획서 한 페이지짜리 작성해서요. 나름대로 앞에서 배운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목을 해서 과제 그 정해진 기한까지 꼭 제출을 해주기 바라고요. 오늘 비즈니스 문서 작성에 대한 강의, 온라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 화요일에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